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여 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대학 강단을 지키시다가 정년을 맞이해서 퇴임을 하신 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신 원로 철학가이신 김태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늘 사회 현실과 함께 하시면서 바람직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철학문화연구소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의 철학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년 퇴임하시고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제가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뭐 대단한 일 아니고요. 네. 예,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의 한 강좌 맡고 있고, 네. 그리고 정년 퇴임 조금 전부터 시작한 책 한 권이 있어요. 네. 그게 아직 끝이 안 나서 네. 좀 쓰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철학문화연구소 관계로 젊은 학자들 자주 만나는 일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조그만 장학재단 관계하고 있어요. 장학재단 이사장실하고 연구소가 같은 방을 쓰고 있어서 네. 그런 일 정도입니다. 그죠? 네. 매일 하고 있는 일이. 그 장학재단에서는 어떤 그게 장학금을? 대학원 학생들에게 주는 유일한 장학재단이 있어요. 우산유경회라고. 네. 그래서 네. 거기서 그냥 일이 많지는 않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장학금 주는 거니까. 네. 그 철학문화연구소는 어떤 취지로 설립을 하셨습니까? 그 생각한 지는 더 오래인데 예.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목표가 있어요. 예.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철학이 그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 교수, 학생 그 예. 범위 안에 갇혀 있는 그 철학이고 예. 내용으로 보면은 책에서 시작해서 책에서 끝나는 그 철학이다 이런 인상이 깊지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목표는 그 철학을 소위 철학 전문가 학생들 포함한 네. 그 전문가 울타리 밖에까지 좀 철학을 좀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 네. 일반 대중과 철학 사이에 다리를 좀 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건 뭐 철학을 대중화한다 그런 표현을 어서 매스컴에 쓴 일이 있는데 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중과 더불어 철학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니는 그냥 철학 고전에 나오는 것을 쉽게 플라톤은 어떤 사람이고 칸트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쉽게 해서 대중에게 가르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철학이라는 건 자기의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게 철학이다. 네. 이런 생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철학적인 문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네. 그 자기네 문제를 좀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풍토 조성에 약간의 도움이 되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였고 또 둘째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적인 철학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독일 철학이다, 뭐 미국 철학이다, 양쪽에 남의 철학만 갖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이 담긴 가령 미국에서는 프라그마티즘이다 하듯이 누가 여기서 하는 게 철학이 어떤 게 있는지 할 때 옛날 뭐 율곡 퇴계를 들추지 않더라도 현대 한국의 어떤 사정, 특색이 있는 철학이 뭐냐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조그마한 그 시작이라도 해놓자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었죠. 네. 근데 그 현실 그 뭐라 그럴까요? 철학과 현실이라고 그러던가요? 그 책을 만드시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대중과 철학 전문가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나서 우리 문제를 같이 생각하는 이제 광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 광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철학과 현실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게 네. 계속해서 1집, 2집, 3집 나올 거고. 네. 이 월간입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우선은 이제 부정기관 행문 무크라 그러는 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네. 이제 조금 하다가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히면 이제 개간으로 네. 이것을 그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랑방 철학 강좌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 일반인들의 그 강좌를 들은 반응은 어떻던가요? 우선 그 신문 잡지 이런 그 매스컴에서 굉장히 그 호의적으로 보도를 해줬어요. 예. 그 덕을 많이 봐서 호응이 예상보다 이제 많았고 또 하나는 그 장소를 무료로 빌려준 분이 그가 저 한국 페스티벌 앙상블이라고 네. 그 음악 연주하는 장소인데 네. 그것을 이제 소유하시는 그 박은희 여사가 네. 우리 취지에 찬동해서 거저 빌려줬어요. 이제 그런 그 장소가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회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었고 그런지 굉장히 그 호응이 좀 지나치게 좋아서 네. 우리가 그 오시고 싶은 사람을 다 한 반밖에 못 모신 그런 또 고충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강사 이번에 한 분인 김영옥 교수인데 그분한테는 개인적인 관심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또 많고 해서 상당히 호응은 좀 컸던 편입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그 우리 사회 현실 전반에 대해서 그 꾸준한 관심을 보여오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급변하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요? 주로 정치적인 문제 말씀이겠죠 지금. 뭐 전반 사회 전반 그 국민의 관심사 나는 그 전에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어느 편이냐면 비관적인 그 시각이 강했어요 내 자신이. 근데 요즘은 뭐 잘 될 것이다 하는 뭔지 뭐 설명은 못 하겠지만은 네. 잘 될 것이다. 저는 낙관을 지금 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느낌이 그러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증거가 있다는 얘기십니까? 증거 이제 느낌이죠 느낌인데 네. 그전에 우리 어릴 때 클 때 아이들 싸우면은 네. 어른들이 아이들은 싸워야 크느니라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런 거 아니면 요즘 정치나 그밖에 여러 가지 여러분 그 분야에서 옥신각신 많이 싸우고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네. 난 그런 그 옥신각신 갈등 많은 게 상당히 못마땅했는데 요즘은 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되는 것이고 점점 커가는 거 아니겠는가? 네. 지금까지는 너무 싸움이 없어서 너무 한쪽은 너무 강하고 한쪽은 너무 약하니까 일방통행이 됐기 때문에 싸움다면 싸움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요즘은 어느 정도 힘의 안배가 돼서 이젠 씨름다운 씨름이 되겠으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싸움이 너무 지나치면 이제 그릇이 깨지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요즘만 보면 뭔가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요소가 많은데 길게 보면 잘 될 것이다 그런 그 막연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평소에 늘 말씀하시기를 정치의 민주화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금 그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보시면. 글쎄 정치의 민주화를 나는 정치인들이 해줄 것을 민주화 해줄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바래서는 안 될 것 같, 바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민주화 안 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강해져야 되고 국민들이 그만큼 싸워야 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정치 전문가들이 무슨 그 여당 그 정부가 해주길 바라서는 안 되고 민주화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분위기, 그러한 힘을 국민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반드시 무슨 과격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국민 자신들이 의연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감시를 한다고 할까,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그 뜻을 분명히 하면은 민주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가만히 보면은 저희 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40여 년간 국토가 분단된 채로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 이제 개탄을 하는 분들은 또 지역 간의 감정이라든가 지역 간의 대립, 또 나아가서는 어떤 그러니까
집단과 집단의 대립, 갈등, 또 그 말하자면은 기해층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말 써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갈등, 대립, 반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그러한 그 갈등이 뭐 전혀 없으면 바람직하겠지만은 네. 어차피 갈등이 있을 바에는 네. 그 갈등이 표면화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속으로 숨겨놓으면 이게 그 고쳐질 그 길이 열리질 않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던 갈등들이 서서히 노사의 갈등도 한번 있었지만은 네. 지금까지는 작년 이제 가을 이전엔 드러나지 않았고 네. 또 지방적인 어떤 갈등도 과거에는 그렇게 표면화 안 됐는데 이게 지금 표면화되니까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있는 갈등이라면 일단 표면화돼야 됩니다. 네. 표면화해 놓고서 네.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지금까지는 그것이 표면화 안 됐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전엔 덜 됐죠. 노사 간에 하들 가령 그 불평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그게 그 근로자 측에서 자기네 의사를 마음대로 못했으니까 네. 갈등이 있었지만 뒤에서 욕을 하지 모르지만은 표면화하게 못했죠. 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갈등도 얼마 전에 가장 꽉 막았으니까 네. 그 반대 이데올로기를 말할 기회가 없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나 그 오랫동안 이것이 어떤 그 불만이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막아놓으면은 한꺼번에 터졌을 때 심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최근의 겁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전에부터. 그냥 꽉 막았던 시기가 너무 길었다고 생각이 되죠. 네. 그러나 그만치 오래 막아뒀으니까 네. 작년에서 금년에 걸쳐서 그럴 정도의 그 갈등이라는 건 뭐 자연 현상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방색, 지방 지역 감정의 갈등 이런 것도 나는 풀릴 줄 알아요. 네. 한 번이 겪고 넘어가야 할 그 혼역 같은 게 과도기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래 끌어서 뭐 우리나라가 크게 그 기본이 흔들릴 때까지는 아마 안 갈 것이다. 그러나 이 갈등이라는 게 또 쉽게 풀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 끈기 있게 이 해결을 그 시도를 해야지 뭐 하루 아침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너무 서두르면은 오히려 일이 더 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 해결은 누가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먼저라기보다도 이제 온 국민이 같이 그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네. 그러나 굳이 누가 먼저를 얘기한다면 항상 강자 측에서 아마 아량을 보여야 될 겁니다. 갈등의 문제는 약자보다는 그 강자 측에서 자기 반성을 하고 양보를 하고 이런 자세로 나온다면은 갈등이 풀리는 게 좀 빠르겠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강자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제 권력으로 말하면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강자겠고, 경제적인 기층 간의 갈등으로 말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강자가 되겠고, 네. 또 가령 이제 그냥 학생들과 이제 이 가령 기성세대와 그 젊은 세대 이건 어떤지 강자인지 잘 모르죠. 아마 이 경우에는 아마 우리 젊은 세대가 강자가 숫자가 많고 더 젊으니까 그건 어떤 강자 말하기 어렵는데 지금까지도 우리의 통념을 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역시 어른이 강자가 됐었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어른들이 아량보여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네. 이 정치 제도라는 것이 모름지기 그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편안하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잘못됐든 간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 데모라는 양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 정치가 많이 민주화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도 악순환의 연속인 그야말로 대단히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국력의 낭비이고 시간의 낭비이고 젊은 청춘의 낭비이고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대학생들의 데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 해결책을 내가 알면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화를 그 말로는 약속을 많이 했지만은 민주화를 내세우지 않은 정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승만 정권 때 3원 민주화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방해 왔는데
심지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까지 들고 나왔는데 젊은이가 볼 때도 젊은이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볼 때 그 말을 지켰느냐. 네. 민주화한다고 말은 했지만 과연 실천으로 민주화를 했느냐 하는 데에서 그 사뭇 불신의 풍조가 이렇게 쌓였죠. 네. 요즘 이제 민주화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많이 속았으니까 네. 지금 제6공화국입니까? 네. 제6공화국이 민주화를 앞세우고 나왔지만 과연 민주화 해줄까 하는 것에 대한 아직도 의심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으로서 민주화를 보여주면은 네. 학생들의 그러한 그 학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 게 자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참 그 이렇게 대학 옆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참 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대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치시는 스승이나 또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그것을 막아야 하는 젊은 전경들이나 그걸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다 한결같이 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런 상황이 없고 학생들이 정말 참 평화롭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우수성을 나타내는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이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은? 우리는 이제 김동건 선생이나 나나 그래도 기성세대 쪽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의 그러한 움직임을 볼 때는 예. 우리는 학생들의 위치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학생들의 자리에서 예. 왜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 시각에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럴 때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 보기에 참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가 안타깝지 참 그 낭비가 많다 생각하는데 학생들 자신으로서는 더 큰 그 어떤 그 갈등을 느껴가면서 또 더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입니다. 특히 좀 그 명문 대학이라는 건 그거 참 그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그 관문 뚫고 들어갔는데 예. 그걸 거의 포기할 각오를 하고서 예. 그게 숲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그 소위 학생 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학생들 나름으로는 뭔가 절실한 생각 또 자기네가 옳다는 신념이 아마 있을 거야 그럴 겁니다. 그럼 학생들로 하여 그 신념이 틀렸다고 가정을 더라도 말이죠.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그 신념을 갖게 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쌓아 올려온 그 자기네 그 어떤 그런 기득권이라고 그러대요. 대학에 들어온 것을 기득권의 포기를 그 생각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허게 맞는 게 뭐냐 하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그 민주화가 말로는 됐으나 실천이 안 됐다는 게 하나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빈부의 격차, 사회의 불균형 이것이 학생들을 저렇게 그 뭐랄까 격화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정치적인 민주화라고 또 하나 그러면 경제 민주화라고 볼 수 있는데 빈부의 차를 되도록이면 그 줄이는 그리고 사회의 그 불균형을 줄이는 그러한 그 현실 개조를 좀 과감하게 또 성의껏 하면은 그 학생 문제, 학원 문제도 난 자연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언젠가 김동길 박사님 나오셔서 그 저희 이 방송에서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시기를 한국이 지금 오늘날까지 되기까지 그나마 민주제도를 도입해서 오늘이 있기까지 5,000년이 걸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좀 성급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흑이 아니면 백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흑백 논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은 아닌지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감정이 상당히 강한 네. 그 기질을 가지고 있죠. 감정이 강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나는 옳다 하는 자기 시각에서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니까 자연히 그 흑백 논리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고 또
민주화가 그 정치 민주화든 경제 민주화든 일조일석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안 된다 그래서 그 거리로 뛰쳐나오는 건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그 말도 할 수는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에 정치도 하루아침에 민주화가 되고 경제도 하루아침에 민주화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네. 이게 민주화의 방향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그 증거. 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날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건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선생님은 그 제자로부터 또 그 학계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기회에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던가 뭐 대화를 한다던가 어떤 방법이든지 좋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애석한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싶어요. 글쎄 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살을 그 찬미해서 네. 또 그런 사람이 또 젊은이 나오게 네. 그렇게 부채질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명을 버릴 정도의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서 네. 살아남아서 일을 한다면은 네. 어느 방향으로 노력해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되네요. 그래서 네. 순간적인 아마 판단이었겠죠. 네. 그 순간 조금 참으면 나중에 만약에 그러다 자살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그물 같은 데 걸려서 살았다면 그때 한 것을 후회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자살이라는 것은 이게 서양 사람들은 영원히 자살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그 자살을 꼭 미화해요. 그 무슨 그 죽음의 뭐 미학 같은 걸 주장을 하고 노벨상 탄 그 뭐 카카바당 그 사람도 자살했고 또 미시마인가 뭐 또 유명한 작가죠. 그 전부터 그 자살을 그 찬미하는 그런 게 일본 사람도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국 전통에는. 근데 일본 문화의 영향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지금 김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살만은 안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자살할 정도의 사람이 대체로 난 양심적이고 그 결심도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못하죠. 보통 사람이 아닌 어떤 의미에서 인재입니다. 그런 인재가 그 죽을 각오 그걸 가지고서 살아남아서 일해주기를 난 바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그런 그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주장을 하든지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던 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화를 했으면 싶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산업주의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대단히 팽배해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자꾸 걱정스러운 얘기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수록이 더 걱정스러운 것은 반대적으로 윤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다 하는 것은 윤리가 그만큼 윤리 도덕이 그 몰락해가고 있지 않은가, 퇴조하지 않는가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금전 만능주의가 되고 산업주의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인 결과를 따진다면은 금전 만능주의, 산업주의 이것이 먼저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지 윤리가 무너졌으니까 금전 만능이 됐다.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전 만능 또는 그 물질주의에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그 우리들의 그 자본주의와 거기에 따르는 그 시장 경제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는 그 시장 경제라는 건 물건을 자꾸 만들어 자꾸 팔아야 됩니다. 산 걸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멀쩡한 물건 내버리고 또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 굴러가는 그
뭐랄까 구조 비슷한 것인데 네. 그래서 텔레비 그 광고 보면서 네. 난 늘 이렇게 생각해요. 텔레비 광고가 난 큰 죄악을 저지르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라는 게 그 광고 가지고 지금 유지하는 그런 예. 면이 있습니다만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필요 없는 물건 자꾸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광고를 해가지고 예. 특히 어린 아이들 그 뭐 건강에 좋지도 않은 뭐 사탕 같은 거 자꾸 사 먹게 만들고 하는데 네. 또 어른들에도 멀쩡한 옷 하루 유행을 바꿔가지고 사옷 자꾸 사 입게 만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것이 그 물질 만능주의 혹은 금전 만능주의를 그게 부채질하는 짓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또 빈부의 격차를 그 가중화하면 되냐 하면은 사는 걸 자꾸 살려면 돈을 자꾸 많이 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은 그 능력이 없어 못 벌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더 많이 번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해요. 네. 사는 걸 자꾸 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 이 광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이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얽혀 있지만은 언젠가는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제도가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제도가 언젠간 파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구라파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어느 나라나 텔레비전 광고도 있고 소비를 권장하는 많은 그 선전과 그런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지는 않거든요. 받아들이는 입장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라 전체가 잘 사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광고 홍수되는 나라 가령 뭐 미국, 뭐 일본 같은 나라가 현재는 건전할지 모르지만은 네. 이게 오래 지속하면은 네. 언젠가는 난 파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 자원의 그 유한성을 생각하든지 네. 또 자꾸 새로운 물건 만들려면은 공업이 지나치게 발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지구 환경의 오염이라는 점을 생각하든지 네. 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필요치 않은 물건을 만들어서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강매하는 광고를 강매하는 것만은 난 언제나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쳐져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게 모두 다 지금 저희들이 그 제가 여쭤보고 선생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다 돈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평소에 돈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보십니까? 나는 돈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편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놓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뭐 나 사뭇 그저 학교 훈장하고 그랬으니까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지만은 네. 한때 한 3년 동안 돈을 마음대로 써본 때가 있어요. 어떤 우연한 그 행제 비슷한 걸로. 선생님 뭐 복권에 당첨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선생님 전혀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경제력이 전혀 없는 분이고 이 양반 독립운동하다가 사뭇 그 역마살 걸린 사람 사뭇 그 객지로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네. 비교적 그저 중농 정도의 그저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양반이 여기저기 객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금광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팔아서 네. 그때 돈을 나도 아들이니까 상당히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아주 실컷 한번 3년 써봤는데 편리한 점은 있는데 그렇게 돈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돈이라는 건 가치가 적어요. 내가 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이상 있는 돈은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이런 거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서 나라 위에 사회 위에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돈 많이 갖는 건 난 별로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돈 많이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아버님 말씀도 하시고 예전 말씀도 나오신 김에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고향은 어디십니까? 충북 중원군입니다. 중원군이 충주시 변두리가 중원군이죠. 네. 대대로 거기서 사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괴산
아, 괴산이요. 네. 괴산이고 이제 우리 대를 이제 충주 쪽으로 나왔죠. 네. 그러면 아버님은 괴산 사시고 선생님 아니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괴산서 중원으로 이제 오셨군요. 충주 사람한테 결혼을 했는데 네. 아버지는 사뭇 이제 외지로 다니면서 이제 처자를 먹여 살지 못하니까 우리 여자 할아버지가 네. 그 딸 살리기 위해서 네. 충주에다 조그만 산골에다 집을 하나 지어주고 너 여와 살아라. 그래서 이제 그 감독 겸 보호 겸 그래서 충주로 이사 간 거죠. 네. 그 학창 시절은 그럼 어디서?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충주, 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합한것 5년제 네. 고등보통학교가 청주. 네. 그다음에 그거 마치고 이제 일본 가서 일본 고등학교. 일본 고등학교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의 교양학부 같은 겁니다. 아, 예. 그거지. 예. 그다음에 이제 동경대학에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해방 만나서 동경대학 맞추기 전에 해방돼서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 편입했고. 네. 서울대학 마치고 나서 또 미국에 가서 네. 존 홉킨스라는 미국 대학에 가서 네. 공부 좀 했고 네. 학력이 깁니다. 나는. 네. 학창 시절에 뭐 별다른 그 공부 이외의 취미는 없으셨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난 공부에 취미를 가져본 적은 없어요. 네. 공부하는 게 별로 취미 붙는 일은 아니대요, 그게. 네.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네.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지. 네. 학창 때는 정말 공부에 뭐랄까 흥미를 못 느꼈어요. 오히려 이제 학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학문도 네. 흥미 있는 거구나 나중에 네. 좀 느꼈지. 그 전에는 이제 흥미를 갖지는 않았고, 네. 그 전에 뭐 흥미 가졌다면 오히려 뭐 뛰어다니며 노는 거, 네. 운동도 이것저것 했어요. 학생 시절에 네. 이것저것 네. 했고, 그리고 뭐 돈 따먹는 이런 것도 난 또 그런 거 난 땄어요 그 전에. 그래서 네. 그런 것 좀 취미 좀 붙인 일이 있고. 네. 선생님 말이죠. 제가 선생님을 얘기 듣기로는 아주 솔직하고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만나 뵈니까 실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솔직하시기 때문에 더 좀 이것저것 여쭤볼래도요. 너무 솔직한 대답을 하실까 봐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좋아하셨다고 그러는데 운동은 무슨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 전에 일본서 이제 본래 어릴 때부터는 좀 달리기가 빨랐어요. 상당히 빨랐습니다. 네. 그랬는데 청주 고등에 갔을 때 네. 리레이에 내가 뽑혔다가서 네. 스타트를 했을 때 실패해 가지고서 네. 꼴찌를 한 번 했어요. 우리 네. 클래스가. 네. 그때 학생들한테 하도 그만 꾸지람 비난을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남하고 같이 하는 운동을 하지 않고 네. 혼자 몰래 하는 거, 네. 줄넘기, 수영, 네. 줄넘기 내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때 네. 아주 보통 사람이 못하는 어려운 기술하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네. 하다가 일본 가서는 이제 뭐 배구, 럭비 같은 과격한 것도 하고 또 보트도 하고 아하. 이것저것 뭐 손 안 댄 것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한동안 탁구에 미쳐가지고 탁구 네. 꽤 쳤었어요. 네. 그때 그 후에는 이제 테니스를 30한 5, 6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테니스는 계속 어제도 했습니다만. 네. 이 양영자 선수나 현정화 선수가 있었으면 한번 대결을 해보시는 아마 건데요. 요새 수준보다는 그때 수준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아주 낮으니까 그런 데서 그렇던 거지 요새하고는 전혀. 근데 어떻게 철학을 선생님 택하셨는지요? 처음에는 일본 동경대학 갈 때는 난 법학부의 정치학과 갔었어요.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때 이제 대동아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예. 중반 이하에 들어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제 일본 망한다, 우리 독립된다 이제 그래서 독립되면 이제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 중에 제일 화려한 일꾼이라는 게 정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나라 찾을 때는 이제 네. 뭐 한몫 거들자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네. 동경대학 정치학과 같이들 갔었어요. 네. 그랬더니 해방되고 나니까 내가 도저히 정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무슨 회의가 있으면 회의 전날
전부 모여서 모의하더군요. 네. 너는 이런 발을 해라, 너는 이런 발을 해라 하고 전부 짜가지고 나와서 해요. 네. 권모술수하는 거죠. 네. 난 그쪽은 도무지 소질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쪽 포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 질서가 이루 말할 수 없게 이게 그 문란해졌습니다. 네, 네. 그냥 뭐 남의 것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도 그냥 가서 점령하면 자기 것이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윤리학 그러니까 한국 윤리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대학 교수보다도 무슨 윤리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철학이 됐었죠. 네. 그 대단한 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변신이지만 내 내부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간 겁니다. 사실. 네. 그 정치를 지금 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실패했겠죠. 국회의원도 한 번 못 되고 아마 그 밑바닥에서 돌다가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같이 그렇게 솔직하신 분은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거짓말할 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근데 선생님 그걸 못 하시니까는 말씀하시는 건 아주 맞아요. 못하는 건 아닌데 아주 네. 못하긴 않지만은 네. 정치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큰 거짓말은 못하죠. 대학에서 첫 강의는 어떤 과목을 어디에서 먼저 하셨습니까? 처음에 그 서울 여자의과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건 아주 우석대학되고 네, 지금 고려대학. 의과대학. 네. 거기 시간 강사로. 네. 그것도 내가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네. 그 친구가 거기 그 선생이었어요. 네. 그 의과대학 예과에 와서 철학, 윤리학 이런 거 강의 좀 안 해주겠느냐. 아하. 그래서 바로 가서 거기 이제 예과 부장 만나보고 네. 그날로 정해져서 고 이튿날부터 그러니까 철학을 강의하셨습니까? 철학개론, 윤리학개론, 심리학개론, 논리학개론 네. 네 가지를 가르쳤죠. 네. 그렇게 들어서신 학계 그 교육계를 오늘날까지 쭉 지켜오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 스스로를 돌이켜보건데 학자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학자의 길이 보기에 따른 아주 그 쉬운 길이에요. 어떤 의미 쉬운 거 그래요? 하면 한 번만 어떻게 잘해가지고 여행이 대학 네. 교수가 되고 나면은 네. 그 다음엔 게을리 하더라도 뭐 내 쫓길 염려가 별로 없고 뭐 실력이 없어도 그냥 우물쭈물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그 아주 쉬운 길이고 네.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네. 어려운 길이라는 건 이제 특히 이제 그 두뇌 좋은 학생들 네. 그런 학교에 갈 것 같으면 항상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그 위협을 느끼거나 이렇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것도 여간 실력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네. 학생들이 굉장히 요즘 그 지식 수준이 높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떳떳하게 네. 어느 시기에 어느 교단에 올라서더라도 자신 만만하게 되고 네. 교단에 서는 것 즐겁게 되려면은 공부를 네.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 솔직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여쭤볼까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그저 어물어물 이렇게 지내오신 선생님의 길입니까? 아니면은 부단히 제자들보다도 앞서가고 어떤 질문이든지 받으시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공부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길입니까? 난 처음에 그런 그 이제 여자의과 대학 이런 데서 교양 과목 가르칠 때는 네. 공부가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저 슬슬 돌아가면서 이게 탁구 그때가 제일 탁구를 많이 칠 때인데 그냥 주로 탁구 치고 이렇게 놀고서 했다가 네. 이제 서울대학교 온 다음에는 네. 이제 철학과도 있고 학생들도 이제 굉장히 그 예리한 질문하고 그래서 네. 자연 거기 그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네. 그래도 이제 40대까지는 어느 정도 슬슬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네. 내가 하는 공부는 내가 처음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사람이 그 뭐 잘못됐다 이런 걸 비판할 사람 별로 없고 그래서 했다가 네. 이제 내가 50대 이후에는 이제 외국과 공부하는 사람들 수가 많이 늘었죠. 네. 그 젊은 사람들이 위협에 또 내가 눌려서 또 나 다시 또 공부 시작하고 늘 그런 자극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네. 처음부터 내 공부가 좋아서 공부한 사람은 아니죠. 선생님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면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아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있는 학교에는 다행히 취직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어느 학교나 네. 첫째가 있으면 꼴째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제 너는 소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질이 있는데 네. 내 공부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좀 네. 아깝다. 소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게 너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또 나라 위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선생님께서는 틈틈이 그 수필을 많이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요? 그래서 수필의 경우에는 다른 글 아니고 수필의 네. 경우에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 또 개성이 뚜렷해야 된다. 네. 새로운 것도 없고 개성도 없이 누구나 하는 얘기를 또 하나 쓰는 건 그런 건 좋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개성이 뚜렷하고 새로우면서도 여러 사람 공감을 좋아해요. 그게 어렵죠. 네. 아주 그 사람의 그 독특한 거면서도 다른 사람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네. 그런 글이 좋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죠. 물론입니다. 네. 거짓이 섞였거나 과장을 하거나 그런 그 속임수가 들어있는 것,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런 건 좋은 글이 될 수 없겠죠. 네. 오늘 방청석에요. 그 선생님을 뵙고자 나온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너무 어렵지 않은 질문 같으면 받아보죠. 네, 선생님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공부해 놓으시진 않았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 그럼 어렵지 않은 질문으로 누구부터 해보실까요? 네, 선생님께서는 해방과 6.25 등 우리나라의 어떤 변혁기를 보내오셨는데요. 그 당시의 대학생과 또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아요. 그때도 젊은 사람들은 좀 그 우국지사 아닌 사람들이 없었고 지금도 이제 그렇고 또 그때도 학생들은 뭐든지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말하자면 엘리트요. 이 나라 이끌어갈 사람이 나다 하고 생각한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공통된 것은 그 당시에도 그 좌우익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 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한쪽은 그 좌익 이데올로기를 쫓고 한쪽은 우익 이데올로기를 쫓더라도 같이 친구로서는 그냥 친구였었어요. 같이 술도 마시고 무슨 그 이데올로기 문제 가지고서 경론이 벌어질 때는 아주 싸우고 막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술을 마신다든지 차를 마실 때는 또 여전히 친구였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전에 친구였던 시기가 오래 있다가서 해방 이후에 갑자기 이데올로기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내가 알기에는 요즘 학생들은 아주 운동권 학생과 운동권에서 멀리 떨어진 학생들은 서로 대화도 적고 그런 그 친구로서의 학우로서의 우정이 좀 그전만 못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전에 그러니까 나지만 서로 정치 문제에 대한 생각은 달랐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래 친구로서 사귀었다 그런 점이 좀 다르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은 막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좀 낭만적이라고 그럴까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개인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게 다 틀릴 것 같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요. 근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간 올바르게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학생이 묻는 것이 만약 그게 이제 어떤 그 윤리학적인 물음이라면은 그 사람답게 사는 게 본인으로서 어떤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한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 인간의 가장 특성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인간의 특성이 그냥 말하는 것도 특성이다, 뭐도 특성이다 있는데 웃는 것이 특성인데 웃고 말은 다들 하는데 나는 그 인간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성지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지성적인 생활, 또 이성적인 생활, 또 자기 타고난 그 이성지성을 충분히 개발해가며 사는 삶 이런 것이 뭐 사람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갑자기 된 질문이 되어서 내가 충분히 생각을 못했는데 그저 우선 그 물질적인 측면의 사람다운 삶과 또 자기 정신 자세로서의 사람다운 삶을 좀 나눠보고 그다음 정적인 그 자세로서는 그저 자기의 그 이성, 그 지성에 부끄럽지 않은 삶 뭐 그런 걸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사람. 저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 오셨던 그런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생님 자신이 갖고 계신 사랑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젊으니까 우리가 그 대학 주로 이제 사랑, 첫사랑 이런 것이 이제 대학생 시절에 많이 이러는데 우리 때는 사랑이 그렇게 그 찬미의 대상이 안 됐어요. 그 여자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여자 궁둥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건 좀 그 인간으로서는 대학생으로서는 좀 뭐 시원찮은 친구가 하는 짓이다. 그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자 궁둥이 따라다니고 뭐 비벼대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별로 그 인기가 없고 해서 나는 인기가 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때는 그 사랑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바라면서도 남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쪽으로 별로 그 정력을 기울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서 이제 나중에 차례 결혼한 뒤에 이럴 때 이제 항상 그 남자에게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막 구원의 여성이라고 그럴까요? 영원한 어떠한 그 이상적인 여성 그런 데한 갈망이 참 있었죠. 그래도 이제 이런 여자도 만나보고 저런 여자도 만나보고 이제 얘기 다는 못하죠. 여기 비밀도 있고 하니까 나는 못하는데. 선생님도 비밀이 있으십니까? 이제 나 자신 너무 솔직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폭로하면 괜찮은데 네. 사랑이라는 얘기 이제 제 3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르니까 그건 또 내가 비밀 지켜줘야 되죠. 예. 그러면 정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겪어본 다음에 이제 나이도 이쯤 되고 나니까 사랑이라는 게 일종의 열병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여자 그 머릿속에서 그리고 쫓고 하던 사람은 일종의 환상 같은 거지 현실적인 여자에 거기에 딱 들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지상에서 사랑도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도 나는 그 사랑은 그 주는 자세가 진정한 뺏는 자세가 아니라 너는 내 거다 하는 이런 건 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아끼고 상대편을 위해서는 항상 물러날 수도 있고 상대편의 그 변심을 축하해 줄 수도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 같은 그게 좀 한국적인 사랑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사랑관이 젊은 사람들 많이 바뀌는 것 같더군요. 네. 선생님이요 일생 동안 철학을 해오시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느끼셨던 갈등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철학에 관련된 갈등이라면은 처음에는 내가 학자가 되려고 철학을 한 게 아니고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무슨 윤리 운동을 하려고 철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윤리 운동이라는 게 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데 청년 그때 해방 직후에 청년 그 회라는 게 전부가 다 정치 주로 깡패적인 그런 그 정치 단체에서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윤리 운동을 할 제목도 내가 못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저희는 이제 학교 강단을 쓰게 됐는데 학교 강단을 쓰게 나니까 이제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하나의 그 뚜렷한 학문으로서의 어떤 체계를 내가 그 좀 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이론적인 얘기지만은 윤리학이 과연 학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좀 이론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학문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주위에서는 뭐하러 윤리학하느냐 법과라 정치학하면 아주 출세의 길이 환히 열렸는데 뭐하러 그런 그 각광받지 못하는 그늘진 학문을 하냐 주위에서 그래서 그때 좀 갈등을 느꼈죠. 그래서 철학 대신 뭐 심리학을 좀 해볼까 하고 심리학 하는 사람들한테 기웃기웃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아직 그럭저럭 가라앉아서 지금은 갈등 별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셨고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대학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학 문화라면은 뭐 축제 때든지 여러 가지 근데 내가 거기 많이 쫓아다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대학 문화를 내가 깊이 알고 있질 않아요.
그저 먼 데서 남이 하는 일처럼. 그러니까 교수로서 아주 그 충실한 교수가 좀 못된 거죠. 교실에서 가르치는 건 별로 휴강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 축제하고 뭐 그런 문화에 대해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난 뭐 전체로 봐서 잘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그 대학 문화에 크게 염려할 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학생들이 아주 평화적으로 그 문화라는 건 평화적이라는 그 느낌을 가는데 평화적으로 자기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학생들 위해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뵙기에는요. 웬만한 일에는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흥분하실 분 같지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요? 나도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죠. 아주 예민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랐지 내가 그렇게 뭐 화도 안 내는 사람이 내가 뚱뚱하게 됐을까요? 내가 본래 상당히 그 예민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래 사는 동안에 많이 고쳐졌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내가 느껴서 고쳐졌고 화낸 적도 있죠. 화낸 적도 있는데 이게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강자한테 당해서 화날 때는 난 좀 덤벼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보다 좀 뭐 강하지 않은 뭐 나이가 어리다든지 뭐 여자라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그럴 때는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않고 이제 그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러죠. 근데 뭐 근래는 강자 만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정치의 강자나 뭐 그 금력의 강자하고 만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50대는 어떤 기회에 그 강자들과 더러 만날 기회가 있어. 그때는 좀 덤벼들어 보고 또 고집을 피우고 좀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러면은 무슨 그 걱정은 안 되십니까? 무슨 걱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인정하는 강한 사람과 싸운다든가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신다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나는 비교적 그런 점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나중에 무슨 보복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겁이 많지 그런 그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비교적 내 그렇게 그 허약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그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희망에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복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만족을 한다는 조건이 주관적인 측면이고 네. 또 하나는 그 주관적인 만족이 네. 어떤 만족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을 그 조건 위에서 만족할 때 진정한 행복이다. 사실은 뭐 만족할 만한 그 상황도 아닌데 네.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났다고 저 혼자 좋아한다든지 이제 이런 건 이제 그 진정한 그 만족이 아니죠. 네.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위에 그 객관적인 조건을 그 토대로 하고서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삶이 행복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객관적인 조건들이 뭐냐 할 때 나는 그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우선 기본 생활의 안정은 우선 필요하다. 네. 건강, 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서의 떳떳한 그 구실, 참여해서 구실을 한다는 거, 네. 일꾼 노릇한다는 거. 그 다음은 자아의 성장. 네. 자기 자신이 그 육체적으로야 뭐 어느 네. 시기 이후에 가면 더 나아지지 않겠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자기만 노력을 하면은 인격이 원숙해진다든지 어떤 학문이 깊어진다든지 이런 의미의 그 자아의 성장이 행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객관적인 조건이고 끝으로는 인화를 생각합니다. 네.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이 예. 그 행복에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아까 얘기한 쓰다 남은 책 네. 그거를 되도록이면 그 완결하는 게 이제 큰 내 과제고 네. 또 하나는 철학문화연구소라는 걸 시작해 놨으니까 네.
그게 이제 내가 죽은 뒤에도 잘 굴러갈 수 있는 준비를 그래도 좀 이렇게 토대를 좀 만들어 놓는 거. 네. 그리고서는 이제 조금 이제 지금까지 너무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약간 그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좀 그저 슬슬 좀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선생님께서 그 오래오래 그 건강하시게 장수하셔서요. 그 원로로서 저희들께 많은 가르침을 가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원로 학자이신 김택일 박사님 모시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살 수 있는 것인가, 또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선생님이 살아오신 얘기와 함께 저희들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방송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